아까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질문인가? 아니 저희가 그동안 배워온 벡터는 예.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거라고 정의를 하면서 배웠는데 네. 새롭게 정의하는 거를 이제 배웠잖아요. 새롭게 정의는 아니고 이게 정의고 둘째 여기 들어오실 때는 기존에 배웠던 것을 다 잊고 머리에서 싹 지우고 오셔야 되고 그것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시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딱 선생님 설명을 듣고 연관을 끊었는데 예. 여기 책의 설명에서는 29페이지에는 설명이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안 하죠. 네. 왜냐 이 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형대 수학을 다 배우고 다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리뷰한 공부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또 선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축이 뭐니 이런 데서도 사실은 설명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도 건너뛴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봅시다. 벡터 V에 대해서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1 곱하기 V임을 보여라. 자, 마이너스 V는 역벡터예요. 어떤 벡터에서 더해서 0이 되는 벡터인데 그 역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원래 주어진 벡터에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만. 그러면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의 역벡터임을 보이려면 뭘 보이면 되죠? 더해서 0이 역벡터가 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략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마이너스 1배 한 벡터가 원래 벡터의 역벡터임을 보여야 되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뭐가 됨을 보이면 되죠? 0벡터임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략이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이거는 뭐죠? 우리가 스칼라는 서로 묶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게 되고 이게 뭐죠? 0이죠. 0 곱하기 V죠. 이게 뭐가 된다? 정의를 따라가면 됩니다. 정의를.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대부분의 그 문제들은 정의를 따라갑니다. 자, 연습 문제 3.3 뭔가 어려워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벡터 공간 구조를 가질 때 그 부분 집합을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 सब스페이스라고 한다. 두 집합 U와 W가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일 때 V 교집합 W는 벡터 공간임을 보여라. 무슨 말인지 참 그죠? 이해하기 힘들죠. 우선 부분 공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부분 공간은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게 어떤 벡터 공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벡터 공간에 여기 있는 것들은 원소들은 벡터 공간의 성질 7개를 만족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합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죠. 얘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이 이만큼 W가 있는데 얘 자체가 벡터 공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여기 있는 것들의 원소들을 더하거나 실수배하거나 해서 그 자체가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벡터 सब스페이스라고 해요. 부분 공간. 예. 벡터 공간 아래 일부분이면 당연히 벡터 공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당연하죠? 여기 W1이 있고 W2가 있을 때 더한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보장이 없죠.
얘의 원소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재수 좋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부분 공간이 있고 이제 이 문제는 그거예요. 또 다른 부분 공간 뭐라고 표시했죠? U가 있나? U가 있을 때 얘도 부분 공간이고 그러면 이 교집합도 부분 공간임을 보여라. 부분 공간이 됨을. 어렵습니까? 안 어려울 것 같죠. 왜냐 여기 있는 원소들이 벡터 공간의 7가지 원소 그것을 만족하면 되죠. 그죠? 네. 만족할 것 같아요. 자, 더한 것은 얘한테 들어있죠. 얘 들어있지만 또 동시에 얘도 들어있죠. 그럼 더한 것은 당연히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 나머지 성질들은 다 만족하겠죠. 실수배나 뭐 그거는. 이 성질도 만족하고 이 성질도 만족하니까 당연히 얘 성질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그 증명하는 법은 이 말하고 같습니다. A 성질을 만족하고 B 성질을 만족하면 동시에 만족한다. A와 B의 성질을 만족한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 공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집합에 항상 속하는 원소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0이에요. 0은 항상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분 공간이 우리가 2차원 공간 이런 게 있다면 부분 공간이 하나 뭐가 되겠죠? 이게 부분 공간이 되겠죠. 또 뭐가 부분 공간이 되겠죠? 되겠죠. 두 개 교집합은 뭘까요? 0,0이죠. 그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평면이죠. 이게 부분 공간이 되죠. 이게 부분 공간이 되죠. 교집합은 얘가 3차원도 이제 여러분들 상상이 되겠죠. 3차원 입체가 있으면 어떤 게 부분 공간? 0을 지나는 평면, 그죠? 또 0을 지나는 평면 이런 게 되겠죠. 그 두 평면이 만나는 점은 뭐죠? 직선이죠. 직선이 또 부분 공간에 교집합이 되면서 부분 공간이 돼요.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그림으로 바꿔서 치환해서 그 상상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AB는 인위의 AB인 거죠? 그렇죠. 인위의 네. 네. 선생님 죄송한데 그림이요. 부분 공간이 부분 집합이잖아요. 예. 그러면 W가 저렇게 겹치는 게 아니고 V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튀어나온 거야? 네. 아, 왜냐면 용서해 주세요 그냥. 아, 그리다 보니까 왜냐면 튀어나온. 저렇게 그리면 꼭 W가 V 어떤 공간과 V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리다 보니까 이러는데 예,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선생님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당연한. 근데 당연한 걸 항상 그런. 그리고 저는 증명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그 학생들한테 그러잖아요. 눈으로 수학 공부를 하지 말고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공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연필부터 갖다 대라가 하잖아요,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절대 좋은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교집합? 아니요, 순전히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전히 머리로 생각하고 남한테 설명을 해줄 때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거죠. 그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머리로 한 줄 한 줄을 메고 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정말 자기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 생활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니 부산을 간다 할 때 서울서 부산까지 모든 길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세우죠. 베이스 포인트 잡고 그 다음부터 디테일을 채워나가잖아요. 그죠? 그 수학의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을 짜고 세부 디테일하는데 그걸 쓰는 것보다는 머리로 먼저 생각하는 게 수학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논리 공부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옮기셔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행렬을 했으니까, 자 아까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기호를 안 썼는데 이렇게 두 개를 쓴 것은 R2라고 쓰고, 이걸 세 개 쓴 것은 R3라고 하고, 여기가 N개 있으면 R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RN이 아닌 벡터 공간의 예로 행렬의 집합 매트릭스 n by n r을 들 수 있다. 두 행렬 A, B가 있을 때 실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것은 벡터 공간이 된다. 그럼 이것이 벡터 공간이 되면, 자 실수배가 정의가 됐고 두 개의 그 행렬이 정의가 됐으니까, 그 합이 정의가 됐으니까 얘들이 행렬이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됨을 보려면 역시 7가지 성질을 만족함을 보여야 되죠. 영벡터는 이 경우에는 뭐죠? 모든 항이 0인 거죠. 그죠? 자 이때 보면, 자 이제 이것은 고전적인 의미의 크기나 방향을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지금 벡터에서 지금 행렬과의 관계, 아니면 행렬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죠. 행렬을 모아놨는데 그 행렬도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거죠. 행렬의 집합. 행렬의 집합입니다. 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하게 나갑니다. 처음에는 실수, 복소수 집합들이 다 벡터 공간이 되는 걸 보였고, 그다음 실수를 늘어놓은 것들도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을 보였고, 실수를 늘어놓는 방법인데 가로 세로로 늘어놓은 것도 벡터 공간이 됨을 보이는 거죠. 이해가. 점점 더 복잡한 형태의 벡터 공간인데 이런 모양이 되면 벌써 방향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행렬의 집합이라고 표현합니까? 매트릭스 n 곱하기 n. 예, n by n 행렬의 집합. 행렬의 집합이에요? 네. 그냥 행렬이 아니고요? 예. 이 행렬의 집합의 부분 원소는 뭐예요? 부분 공간이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죠. 그냥 행이 I고 열이 J. 행이 m개고 열이 n개인 N개. m개 n개 그런 행렬들의 집합. 집합. 그게 벡터 공간이 된다. 근데 선생님, 행렬이 네. 그냥 벡터 공간의 얘가 아니고 n 실수 아래 n이 아닌 벡터 공간이 복소수로 해도 되죠. 대신에. 근데 우리는 당분간은 실수 벡터 공간만 생각하면 되니까 실수일 때를 생각합니다. 실수일 때만 네. 생각하죠. 네, 벡터 공간임을 되려면 항상 벡터끼리의 덧셈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렬의 덧셈을 정의를 해줬고 실수배를 정의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RN에서 생각한 거하고 똑같아요. 각각의 성분끼리 대해주고 각 성분의 실수배를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RN이 아닌 벡터 공간의 예라는 게 RN도 벡터 공간인데 네. 그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행렬의 집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차원이 몇 차원 될까요? n by n, n 곱하기 n. n 곱하기 n이죠. 굉장히 차원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공간의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막 주물럭거리다 보면 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행렬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벡터 공간만 가지고 본질적인 성격만 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 다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벡터 공간의 예로 함수의 집합을 들 수 있다. 다음 집합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 함수들의 집합. 벡터 공간이 되고 함수 하나하나는 벡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벡터가 되기 위한 것은 거기 벡터끼리의 덧셈과 실수 스칼라와의 곱셈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함수에 서로 다른 두 함수를 더한다는 것의 의미는 함수라는 것은 값을 넣었을 때 또 다른 값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두 함수를 더한 새로운 함수는 각각의 함수 값을 더한 것. 그럼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죠. 실수배는 각 함수 값에 다시 실수배를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얘들은 다 또 벡터가 돼요. 자, 함수, 우리 어떤 함수를 가졌을 때 그 함수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크기도 뭐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 크기와 방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 공간에서 영벡터는 뭘까요? 항상 0이 되는 함수죠.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아니라 이걸 뭐라 하죠? 상수함수인데 그 함수 값이 항상 0이 되는 함수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차나 3차에서의 벡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크기와 이제 방향성이 있는 그 벡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가 아니라 아주 일부적인 얘기죠. 아주 일부. 작은 부분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다음 벡터 공간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벡터 공간의 정의에서 32페이지 중간에 벡터 공간의 정의에서 덧셈과 실수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벡터 공간에 대한 유의 조건을 만족하면 두 연산을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 y, 1 이라는 공간이 정의가 돼요. 파이라는 집합인데 파이라는 집합은 x, y, 1인데 이게 벡터 공간이 되느냐? 자, 이거 벡터 공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왜 안 될까요? 일단 상동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벡터 공간이라고 만약에 하면 여기에 속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000이 없죠. 일단 크게 보면 그건 얘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 부분 공간은 얘의 연산하고 얘가 연산이 같아야 돼요. 전체 공간의 연산에서 여기에 속한 것들 W1 더하기 W2의 연산은 더 큰 공간에서 한 원래 정해진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연산이 새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얘는 R3의 부분 공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R3에서 가져온 연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벡터 공간이 안 되니까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3에서 연산은 뭐죠? 성분끼리 더하는 거죠. 네. 얘들 성분끼리 더하면 뭐죠? x1, y1, 1, x2, y2, 2를 더하면 세 번째 성분이 2가 돼버리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부분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 공간이 안 되지만 이거 자체는 또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 R3의 부분 공간은 아니지만 이거 자체로 우리가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해주면 얘들끼리
연산을 새롭게 잘 정의를 해주면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V의 부분 공간이 안 되지만 이걸 싹 지우고 여기서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주면 얘 자체가 다시 벡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의존을 한다? 연산을 어떻게 정의해 주는가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정의를 해줄 때 거기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끼리 어떻게 덧셈을 정의를 해주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 연산을 정의를 해줬죠? 여기 보면 A1, A2, A3 1이겠죠? 마지막 1이니까 1 여기 B1, B2, B3의 덧셈은 B3는 항상 1이니까 앞에 거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빼기 1 새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K배는 KA1 KA2 KA3 빼기 K 더하기 1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벡터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영벡터가 우리가 말하는 000은 아닌 거죠. 000은 아닌 거죠. 뭐가 될까요? 이때는 영벡터는 001이 되는 거죠. 001 001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또 다시 그럼 영벡터 자체도 다시 정의를 그렇죠. 다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저게 보니까 음. 더해도 계속 그 Z 세 번째 게 항상 1이 되고 곱해도 항상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트리키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쓸 일이 많으니까. 쓸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에 부분 공간인 게 부분 공간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예, 그렇죠. 자, 부분 보세요. 집합이 부분 공간이. 자, 그림으로 이제는 또 그려볼게요. 3차원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3차원에서 이렇게 있으면 임의의 벡터들 지금 이제 좌표축을 설정해서 그런데 임의의 벡터들은 다 대해서 새로운 벡터가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XY 평면에서 이 벡터들을 더하면 그 더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여전히 XY 평면에 있어요. 그죠? 마지막 성분이 0이잖아요. 항상 더해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점은 영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부분 공간이 되죠. 또 혹은 이 축을 하면 가운데 성분은 0이 되고 나머지 성분은 다 되죠.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하면 이런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벡터들을 더해서 여전히 이 공간에 들어가야 얘가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더한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 평면에 놓여야 되죠. 그 평면에 놓여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지막 조작을 하는데 마지막 성분을 계속 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하면 여기서 영벡터가 되는 건 어느 점이 될 것 같아요? 001 이 점이 영벡터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주는가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예. 써먹을 때가 많다는 거죠. 네. 어떻게 써먹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정도로. 외우지는 않고 이걸 이해를 하면 되죠. 이해를. 그러니까 저 어쨌든 뭐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아니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벡터 공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주어진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것을 벡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 거예요. 왜 그걸 하면 내가 모르는 집합이 있는데 저기서 벡터 공간의 구조를 주거라면 할 게 많거든.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예를 보여주는 거죠. 함수 집합만 있었는데 그게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아까처럼 벡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덧셈하고 분배 법칙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틀 내에서 우리 일반적인 방식하고는 다르게 재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001이 0벡터가 되는 걸 알겠거든요. 네. 근데 정의에서 보면은 0벡터가 더해졌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벡터가 0벡터잖아요. 여기에서는. 네. 근데 만약에 331이라는 게 있을 때 001을 더해주면 끝이 2가 되니까 아니죠. 끝이 2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해줘서 어떻게 해요? 끝을 항상 1로 만들잖아요. 예, 굳이 저렇게 쓸 필요 없고 끝을 그냥 1로 해주면 돼요. 1로. 모든 걸 1로 해주면 새로 돼요. 정의한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의해주기 나름인 거예요. 저기 A3, B3가 다 1이니까 원래.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맞아. A3, B3가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래 대줬지만 사실은 여기를 맨날 1로 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야? 예, 그냥, 근데 그냥 만들어서 항상 얘도 그냥 항상 1로 두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B3가 왜 항상 1이었어요? 아까 김한규 씨.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의를. 원래 모집단이 그 X, Y는 변하지만 Z는 1이니까.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구글에서 만든 월드2 벡터도 단어들을 다 모은 것들을 벡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단어들의 덧셈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그죠? 그리고 단어들의 실수배가 뭐냐,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해주면 그게 이제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그 논문의 요체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벡터 공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벡터 공간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그 세 개에 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입을 하고 나면 일단 수학자들은 벡터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나올 결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게 그런 도구로서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책 보면 물리학자가 이제 벡터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수학자가 추상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추상화를 해낸 거는 이제 일곱 가지로 만족시키는 게 벡터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그걸 만족하는 것들을 쭉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뭔가면 그 추상화된 벡터를 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를 한 거죠. 수로 바꾸는 작업.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인 거죠. 계산. 그럼 이제 벡터가 무엇이냐라고 누구든지 묻는다면 이 계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가지 성질을 그러니까 7가지 성질을 외우기는 힘든데 우리가 아는 힘의 7가지 성질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 뭐 영화 제목하고 비슷하다 그죠? 일곱 개의 대죄 아시는 분이 많아. 이렇게 대죄. 네,
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세븐이라고 하는데. 일곱은 기억나는데. 자, 오늘은 벡터 공간만 하고 2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도가 빨라서 뭔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클리드 공간이 뭐냐? 유클리드 공간이란 Rn의 길이를 재기 위한 자다. 그림은 제외하고 우리가 Rn은 뭐라고 했죠?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Rn. Rn은 단순합니다. 그냥 순서쌍인 거예요. 이런 것들의 순서쌍입니다. 실수를 N개 늘어놓은 것들 순서상. I 벤치. 그럼 우리가 영벡터는 굉장히 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Rn에서 영벡터는 모든 성분이 0인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 거리를 주고 싶어요. 거리를. 뭔 거리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영벡터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면 그 거리를 뭐 하느냐? 만약 V가 V1부터 Vn까지 있을 때 Vn, V까지 거리 이것을 이렇게 혹은 벡터 V의 크기라고 해요. 거리를 주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정의를 해주는 방법은. 이게 유일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준 공간을 그런 Rn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Rn에 이런 거리를 준 것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이것도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이게 다른 자가 있으면 유클리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게 저기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맞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수천 년간 거리는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만 성립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경험 법칙으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선언적인 게 아니라 경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로 거리를 정하자 한 거예요. 세상에서 거리를. 이제 여러분은 물어야 돼요. 그럼 거리는 뭐냐? 뭘 거리라고 하느냐? 공간에서 거리는 뭐냐? 그래서 수학자들은 그걸 정의를 했습니다. 거리라는 것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거리라고 한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거리라고 한다. 자, 굳이 여기 쓰지는 않겠습니다. 거리는 뭐냐? 근데 그 거리가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것과 같아요. 그 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그 거리라는 것은 두 점 사이 거리는 0보다 커야 된다. 또 하나, 만일 같으면 두 점은 같은 점이다. 만일 세 점이 있을 때 두 점 간의 거리의 합은 나머지 거리보다 크다. 삼각형의 원리라고 그러죠. 점 3개가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 거리를 잴 수가 있고 여기 거리를 잴 수가 있잖아요.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이 거리보다 크다 라는 것이 거리의 성질이면서 그걸 거리 함수라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다 그걸 만족해요. 실질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된 것을 유클리드 거리라고 유클리드 공간이라 해요. 그럼 만약 이런 거리가 아닌 다른 거리가 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유클리드 거리. 비유클리드 공간이라. 근데 그 거리가 몇 개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의를 해주는 것이. 그러면 기하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하학은 거리에 관한 거예요. 기하는. 여러분 지오메트리잖아요. 지오메트리. 두 점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거리를 재는 것이 기하학인데 거리가 주어지면 기하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주어지면 유클리드 거리가 주어진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유클리드 지오메트리.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유클리드 거리가 아닌 다른 그 거리가 주어진 기하학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요.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거리 함수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하나 만들면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기하학이 결정된다고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기하학이 하나 결정이 된다. 보셨잖아요. 다 잊어버리죠. 루이만입니다. 루이만. 네. 루이만 기하학을 통상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데 왜냐하면 그런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거리에 따라서 기하학이 결정되니까 꼭 그때 우리가 그 거리를 특수한 경우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되죠? 그러면 그렇게 거리를 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자, 이제 아는 수학자들 이름은 돼야 되겠죠. 리만은 그 큰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일반적인 거리죠. 근데 실제적인 거리는 안 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리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게. 저기 아인슈타인 그 전에 도왔던 사람. 도왔던 사람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있는 거죠. 마할라노 누구죠? 그 사람은? 뭐 로바체프스키. 로바체프스키 거리를 줘서 로바체프스키 기하학이 되는 거예요. 포항칼의 거리를 줘서 포항칼의 기하학이 됩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 통계학에서 네. 그런 상관관계로 계산을 할 때 Correlation.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유클리드 거리도 있고 네. 맨하탄 거리, 뭐 마할라노비스 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공간하고는 상관없는 개념인가요? 그거는 기하학을 주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이래 자연스럽게 미분 가능하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통계학의 거리는 좀 달라요. 굉장히 좀 삐뚤삐뚤하고 디스크리트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서 기하학이 지금 유클리드 기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에서는 두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리를 주어지면 기하학이 하나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를 그 주어지는 방식이 두 가지 아니냐고요? 아니죠, 많겠죠. 그래요? 네, 많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거리를 주어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말한장 뭐 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그러니까 로바체프스키 기하학이나 부안카레 기하학입니다. 그 기하학이 결정된다는 말은 뭔가면 거리를 주면
그 공간의 모형 자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위상을 결정한다 그래요. 거리를 주면 기하기 결정되는데 기하기 결정에 의해서 위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양이. 푸앵카레는 뭐였죠? 푸앵카레 기억. 콩카리 기하은 이런 원반이 있는데 이 경계에는 포함하지 않아요. 아, 네. 포함하지 않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콥스키라는 민콥스키 기하기 있죠. 예. 옛날에 타원 어른들이랑 수업하셨을 때 우리 쫙 퍼지는 건데 실은 어떤 방법? 그거는 이제 사형기하기라고 다른 거. 사형기하기는 거리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10도론 얘기하시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시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시공간이 어떤 거리를 갖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시공간의 모양을 결정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민콥스키가 했던 거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민콥스키 기하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로렌츠 변환, 그러니까 그 전자기장에 대해서 설명했던 로렌츠라는 사람, 로렌츠의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나온 로렌츠 기하를 가지고. 민콥스키 기하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만들었잖아요. 그게 일반 상대론에도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공간이니까, 시공간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리만 기하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 만들었잖아요.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아, 이만 기하가 이런 기하를 일반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꼭 이 방식으로 거리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거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만희 보기는, 이만희 처음 보기는. 또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거리가 결정되는 것을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벡터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혹은 그 벡터의 크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그럼 거리가 결정되면 우리가 여기 어떤 벡터가 있고 벡터를 화살표로 봅시다. 이 벡터의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잴 수가 있고, 그죠? 이 벡터가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는가도 잴 수가 있죠. 그죠? 추상화하면 거리에 대한 거리를 결정해 주면,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워드 투 벡터를 한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단어들은 벡터 공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우리가 거리를 줄 수가 있어요. 거리를 뭐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유클리드 방식으로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줄 수도 있겠죠. 거리를 줬어요. 그러면 두 단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단어의 거리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거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에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의 상관관계? 거리를 상관관계로 보면 되는 거죠. 두 단어가 가깝다는 것은 벡터로서의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리를 상관관계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그렇죠. 두 단어가 가깝다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 아, 그거는 벡터 공간으로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벡터 공간에서 거리가 가깝다고 보면 되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가까운 단어부터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단어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뭐죠? 문장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스칼라 곱을 정의하고 덧셈을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상관관계 개념에서 봤을 때 비슷한 것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단어가 비슷한 것이 뭐냐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수학의 세계를 취하면 벡터로 보자는 거죠. 이제 단어의 뜻은 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일단 이게 벡터로 다. 근데 그냥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어쨌든 덧셈과 스칼라블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 논문을 네. 보시면 돼요. 그, 어렵지 그 않으니까. 정의를 내릴 때 예. 나중에 어떤 결과를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를 생각하면 논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논문을? Word to back, 아, 그 Word 논문 to 이름이. back. 예. 그렇게 검색하면 딱 뜹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워드백 같은 거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어려워도 잘 많이 못하니까 길진 않은데 사실 영어 아니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말을 넣었을 때 사실 저희가 그냥 쓰는 걸 현실에서 봤을 때 어머니란 말이 나오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단어를 처음에 단어끼리의 덧셈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고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덧셈을 해야 이게 일관되게 덧셈이 되는 걸 해야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데이터 기반하겠죠. 그죠? 통계를 내거나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빈도수를 따지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벡터에 사용되는 어떤 연산을 통해서 워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고 거기에 이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하면 그게 사회마다도 다른가요? 사회? 예. 문화권마다 다르겠죠. 문화권마다. 예. 또 문화권마다 그 덧셈도 다르겠죠. 그죠? 예. 그 벡터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쓰이는 거죠. 그러면 그 문화권에서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거기에서 도출해 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심지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거리를 주면 뭐가 결정이 되는 데 있죠? 기하가 결정이 되는 데 있죠? 그럼 단어들을 모으는 공간의 기하를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더 나가면. 그럼 여기에 도입된 그 벡터의 거리 개념은 지금 저기에 정의로 다르겠죠. 네.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 논문은 저도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예. 근데 뭔가를 정의 내린다는 게 의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죠. 의도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 인류 역사에 수학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정의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저기 좀 전에 본 파이 공간을 정의할 때도 항상 Z가 1이 나오도록 하려고 덧셈이랑 그 곱셈을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도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선생님? 의도가 아니라 결과 일관성 있게 결과가 적용하도록 예, 일관성 일관성, 결과가 예. 나오도록 그거는 의도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예.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벡터 유클리드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내일도 늦어요.